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에서 중대 시술을 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오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2 시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욘디라는 채널만큼 주말 동안에 이제 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이제 타비 시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란 뭐 다소 이제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 질병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봐 드리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심장에 있는 것을 이제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데, 심장 위치는 이렇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가슴 이제 가운데 흉골 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크기는 약간 주먹만한 모양으로, 심장은 이제 평생 쉬지 않고 계속 뛰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러한 장기들은 계속적으로 혈액을 온 몸으로 구석구석 펌프 역할을 해 주는데요. 그런 것들 심장의 해부학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엔진처럼 펌프를 하면서 온몸에 피를 구석구석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보내주는 피가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 심장을 피를 받아들이는 곳, 심장의 피를 짜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판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밸브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데, 심장에는 이제 4 가지 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밸브라고 하듯이 이제 흔히 수도꼭지처럼 피가 나가는 것을 잘 조절했다가 닫히고 열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판막은 이제 문처럼 이제 열리고 닫히고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우심방에서 삼천판을 거쳐서 이제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동맥 판막을 거쳐서 이제 폐동맥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고, 폐동맥에서 이제 피는 산소 공급을 받아서 다시 폐정맥, 그다음에 이후에 좌심방에서 승모판을 거쳐서 좌심실, 대동맥 판막,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피를 이제 순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온몸에서 피를 돌고 산소를 전달해 주고, 산소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혈액들을 우심방, 오른쪽 심방에서 피를 받아들이고, 우심방에서 삼천판의 역할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천판이라는 판막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는 피를 보내주고, 반대로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가는 피를 맞게 해 주어서 문이 열릴 때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이동하게 하고요. 이후에 이제 폐동맥 판막이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에 있어서, 또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갈 때 문이 열리고, 폐동맥에서 더 앞으로 갈 때 뒤로 우심실로 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폐동맥은 폐로 가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제 산소를 교환해서 피가 혈액에 이제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폐에서 산소를 가득 안은 혈액은 폐정맥으로 흐르고, 폐정맥에서 이제 좌심방으로 흐르게 됩니다. 좌심방에서 이제 승모판을 통해서 승모판 문이 열릴 때 좌심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좌심실에서 피들이 좀 모이게 되고,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돌아온 산소가 많은 혈액은 처음부터 폐정맥부터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으로 온몸을 거쳐서 가는데, 요 흐름 과정에서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요 판막들이 적당한 시기에 열리고 닫히고 를 반복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심장이 이제 콩닥콩닥 할 때 나는 소리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가슴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요 청진할 때 주로 듣는 소리라든지, 콩닥콩닥 하는 소리가 요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의 판막을 이제 위에서 쳐다보면은 총 4 가지 판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천판과 승모판, 이제 대동맥 판막과 이제 폐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판과 승모판은 비교적 큰 모양이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은 비교적 작게 생겼는데,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대동맥 판막을 살펴보자면은 요런 식으로 3 개의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닫힐 때는 요렇게 딱 삼각형 3 갈래 모양으로 닫히고, 열릴 때는 요 엽들이 꽉 제껴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쪽으로 혈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 말 그대로 요한 대동맥 판막이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판막들이 점점 병이 들고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끼면서 이러한 그 판막 기능에 문제가 되고, 열릴 때 잘 열려야 피가 나가고 닫힐 때 잘 닫혀야 피가 역류하지 않는데, 이제 잘 열리지 않게 되면서 협착이 생기게 되고 피가 충분히 나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닫힐 때 잘 안 닫히는 건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라고 해서 피가 거꾸로 새는 병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3 가지 엽이 있는 일반적인 구조인 것들과 더불어서 이천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막이 3 개가 아니고 이제 2 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2 개의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천판의 경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러한 노화나 이런 협착이 조금 더 빨리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원인들을 뭐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요 그림들은 이제 정상 대동맥 판막이고, 여기 닫힐 때는 잘 닫혀 있다가 열릴 때는 잘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류마틱 판막, 류마티스 열같이 예전에 염증이 새로 생겼다가 요러한 판막에 그 염증이 지속되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판막들이 붙어서 잘 안 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열로 인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석회화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동맥 판막에 석회화가 침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열리지 않게 되면서 판막이 좁아지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 노화나 이런 석회화로 인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 가장 많은 원인에 속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막 자체가 이제 2 개인 이엽성 판막의 경우에서는 이런 것에 이제 석회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쌓여도 엽이 2 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나이에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 정도가 심하고 협착의 진행 정도가 굉장히 빠른 대동맥 협착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러한 3 가지 원인으로 대동맥 협착이 생기고, 가장 많은 원인은 이러한 중간에 보이는 석회화로 인한, 노화로 인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그림들은 대동맥 판막의 협착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거의 정상의 대동맥 판막이고, 점점 이제 협착이 진행되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무 호스에서 물이 나올 때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입구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물의 압력이 크지 않아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막 이 문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고무 호스의 수도꼭지의 끝이 점점 좁아지게 될수록 물줄기가 잘 나오지 않고, 나오게 되면 세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물줄기를 앞으로 내밀기 위해서 고무 호스도 점점 필요한 힘이 많아지고 양에 대비해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면은 정상 대동맥 판막의 경우에 판막이 잘 열려서 혈액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 잘 나가지만, 판막이 좁아지게 되면은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기 어려워진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심장은 어떤 일을 하냐라면은, 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 문이 좁아지게 되면은 강한 힘을 주어서 피를 대동맥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더 강한 힘을 주어서 혈액을 밀어내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좌심실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좌심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은 요러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점점 힘을 가하게 되고, 이렇게 위에서 요 근육들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혈액을 더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처음에는 요런 근육들이 밀어내는 것도 힘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엔 적응을 하지만 요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도 뭐 강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체력이 좋아지는데 그런 휴식 없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지치듯이 심장도 결국에는 나중에 지치고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꺼워지고 좁아진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흉통, 이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혈류가 부족해지게 되겠습니다. 심장에 비교적으로 근육이 많아짐으로써 필요한 산소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산소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은 가슴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빨리 걷는다든지 조금 이제 언덕진 길을 오를 때도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들이 증상 중에 하나이고 또 한째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폐에 혈액이 고이면서 이제 숨이 차오르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빨리 걷거나 이제 언덕길을 오를 때 계단 오를 때 점점 숨이 차거나 자려고 누웠을 때 숨이 차게 되면은 이 호흡 곤란 의심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신. 말씀드렸듯이 판막이 좁아지면서 대동맥으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은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흉통과 호흡 곤란, 실신 요 세 가지 증상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요한 세 가지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요 증상이 왜 중요하느냐 라서 대동맥 판막의 자연 경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점점 뭐 좁아지는 경우에 초반에는 뭐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고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고 대신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적절한 피를 어떻게든 내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면서 증상이 없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증상이 이제 발현되고 나서부터는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생존율의 퍼센테이지고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나이에 해당하는 건데 나이가 점점 지나가고 증상이 발현한 이후부터는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증상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흉통의 경우에는 대략 5년 정도, 실신의 경우는 대략 3년 정도, 신부전, 호흡곤란으로 오신 신부전으로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에서는 평균 생존 기간이 이제 2 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하고 나서부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무서운 병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생존율 그래프를 따져서 보면은 2년 이후에 50%, 5년 이후에 20% 인데요. 이 증상이 발생하고 2 년이 지나면은 절반 정도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5 년이 지나게 되면은 5명 중에 이제 4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거의 암이랑 비교했을 때도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병임이 맞는데 그래서 2년 생존율이 50%, 치료 없이 2 년이 지나면은 절반의 환자분들이 사망 가능성이 높고 5년 생존율, 치료하지 않으면 5명 중에 4 명이 5년 내에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러나 앞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파란색 그래프, 판막을 요 당시에 잘 교체하면은 이러한 증상 발생 후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판막을 교체하면은 생존율을 굉장히 크게 회복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막에 칼슘, 석회화들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흉통, 호흡 곤란, 실신 등의 문제가 발견하면은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지 않으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위험한 병인데요. 하지만 이제 뚜렷한 치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이렇게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어떻게 진단하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심장 초음파입니다. 일단 그전에 뭐 청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잡음이 들리면은 대동맥판 협착증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가장 정확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로 대동맥 판막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좁아진 판막을 통해서 혈류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한 좌심실과 대동맥 압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심장 초음파로 이제 정량화시키면서 이 대동맥 협착증의 정도를
중증이냐, 중등증이냐, 경증이냐를 심장 초음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제 뭐 주사 같은 통증이 이렇게 나는 검사도 아니고 방사선을 쬐는 추가적인 해가 되는 검사가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하고 환자분들이 큰 불편감 없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툴이면서도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셔야 되는지 보면은 이뇨제나 혈압약 등으로 증상 완화는 가능합니다. 이뇨제로 심장 폐로 가는 물을 조금 빼고 혈압약으로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숨 참는 증상이라든지 그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직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함에 있어서도 약으로 판막의 좁아짐은 이제 거꾸로 더 커지게 할 수는 없고 좁아짐은 계속 진행되는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고 심장 부담과 기능 저하는 아무리 약을 써도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약을 써도 생존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증상 완화는 가능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요 판막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좁아진 판막이 이제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새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막 치환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판막 치환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술적 치환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술적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이제 주로 수술로 대동맥 판막을 치료를 해 주고 계시고 시술적 치환법에서는 보통 이제 저와 같은 심장내과에서 시술로서 요 판막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치환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심장을 가슴을 열고 심장 판막에 이제 병든 판막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게 되는데 그 판막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기계 판막이 있고 조직 판막이 있습니다. 뭐 기계 판막의 경우에서는 이제 수명이 이제 반영구적일 정도로 굉장히 길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에 혈전이나 이런 거 생기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 발생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와파린이라는 피를 굉장히 묽게 하는 약제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약제를 먹게 되면은 다른 곳 온몸의 위장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조직 판막 같은 경우에서는 소나 이제 돼지의 심낭을 이용해서 판막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요 경우에서는 이제 앞선 기계적 판막과는 다르게 와파린이라는 피 묽게 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약한 정도의 약만 유지하면 돼서 출혈 위험성은 비교적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 판막도 이제 수명이 있어서 10년 혹은 뭐 15년 이후에는 이 판막도 다시 노화가 돼서 다시 좁아지거나 역류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동맥 판막을 치환해야 하는 분들은 뭐 기계적 판막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거나 다시 수술을 받을 뭐 기대 여명이 적지 않은 경우에서는 뭐 조직 판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이렇게 흉골을 다 절개해서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흉곽경이라든지 중간 부분을 살짝만 절개해서 최소한 절개해서 나오는 수술법들도 많이 발명이 되었고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제 수술적 치환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데요. 조직 판막에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뭐 내구성이 우수하고 대동맥 판막 말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다른 판막에 병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동시 수술이 가능하고 이제 예전부터 입증되었던 치료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임상 근거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이후에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수술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흉골을 절개해야 되고 이 때문에 긴 회복 시간, 중환자실에서 있어야 되는 기간이 길고 병원에 이제 입원 기간이 좀 길어서 회복 기간이 좀 긴 단점이 있고 특히 수술을 하는 경우에 심장을 멈추고 심장 대신에 역할을 하는 심폐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체가 되는 고위험군이나 고령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수술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단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는 시술로 이러한 판막을 치환하는 이제 타비 시술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리의 대퇴동맥,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Procedure, the 영상으로 doctor makes a 보시면은 small 다리 cut at 혈관을 one of these 통해 access 이제 이 points 굵은 and 관이 guides a 들어가고 thin 이런 판막이 접혀진 상태로 대동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대동맥 판막 뒤에 와이어가 뒤로 통과가 되고 와이어를 따라서 들어간 이후에 이 판막이 접혀진 상태에서 이 안에서 펼쳐 나오면서 새로운 판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판막은 옆으로 밀쳐져 있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판막은 새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이 좁아져 있던 대동맥 판막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쪽으로는 병든 판막이 옆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새로운 판막이 작동을 함으로써 이런 시술 시간과 이런 그 회복 기간을 이제 많이 줄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은 대표적으로는 뭐 크게 종류에는 풍선 확장형 판막과 자가 확장형 판막이 있겠습니다. 풍선 확장형은 이러한 금속 구조물 안에 이제 판막이 거치가 되어 있고 판막을 펼치는 것을 이제 풍선으로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서 판막을 이제 대동맥 판막에 거치해 놓고 하는 방식이 있겠고 자가 확장형 경우에서는 풍선을 넓히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 판막이 펼쳐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대동맥 판막을 통과한 다음에 그 판막을 서서히 펼치면서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판막 다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판막이고 각 판막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환자분에 맞춰서 판막 종류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탑이 시술이 나왔던 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나왔냐 보면은 2002년에 첫 시술을 하였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처음 환자에게 시술을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수술로 환자분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서 요 타비 시술을 시행하였고 환자분은 큰 문제 없이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그 타비 시술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임상 근거를 이제 쌓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수술을 하면은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환자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요 타비 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환자, 이제 약물로는 추가적인 치료 옵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타비를 함으로써 어떠한 좀 이득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80세 이상이라든지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수술을 못 받을 컨디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비들이 진행이 됐고 타비를 직접 해 보니 생존율에 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2010년도에는 이제 중등도 위험 환자, 수술은 가능하나 조금 위험해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비 시술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서도 데이터가 그 수술을 하지 않은 것도 대해서 생존율을 확 개선을 시키고 수술에 대비했을 때도 생존율의 개선이 확실히 좋게 되어서 2019년 이후에는 저위험 환자, 수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강한 환자에게서도 대상이 되어서 수술 혹은 이제 타비 시술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결과들로는 최근에는 뭐 7년 정도 그 이후에 수술 혹은 시술 받은 이후에도 수술에 비해서 이 타비 시술이 생존율이나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사용되면서 이제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연령이 뭐 65세, 7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타비 시술을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수술을 못 받는 환자가 대상이었다면은 현재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타비 시술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비 시술의 장점을 뭐 설명을 드리면은 최소 심습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과 다르게 가슴을 절개한 것이 아니고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신체 부담이 이제 굉장히 적은 것이 단점이 되겠고 가슴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 타비 시술하는 환자들의 경우 시술을 하고 나면은 지혈을 위해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시술한 당일 이제 저녁부터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 식사가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 날 일반 병실로 전시를 한 다음에 뭐 걷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아주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은 뭐 하루 정도 뒤에 퇴원하시든지 그 이후에 2-3일 정도 뒤에 퇴원할 수 있어서 입원 기간이 일 주일을 넘지 않는 굉장히 이제 빠른 회복이 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감염 및 합병증인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서 다리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것을 다시 이제 꼬매거나 하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나 출혈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 마취 또는 이제 약간 수면 마취 정도로 이제 기관 삽관이나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마취 자체가 부담이 되는 고령 및 고위험 환자에게서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비 시술이라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단점도 여러 가지 존재를 하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다리 혈관으로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혈종 이런 감염 같은 혈관 합병증의 위험도가 있고 다리 혈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동맥이라든지 이제 애과동맥 등 다른 혈관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혈관들의 이제 합병증의 위험도가 뭐 있을 수가 있겠고 어 저희가 타비를 시행하게 되면은 대동맥 판막 새로운 판막이 들어간 곳 주변으로 전기 전도, 전기 신호를 보내는 선들이 좀 지나가는데 그쪽 이후에 전도계 이상이 생길 경우에 어 심방 주위 심실과 심방 사이에 전기 신호가 끊어지는 완전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이 굉장히 늘릴 수가 있고 그것 따라서 뭐 증상이라든지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제 심박동기를 넣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쇄골 밑에다가 이러한 심박동기를 넣고 전기선을 심장 안까지 넣어서 심장 신호를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주는 시술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타비 시술이 이제 대동맥을 큰 장비들이 훑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겉에서 있는 찌꺼기, 기름 찌꺼기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탑이 시술이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초반에 2000 년대 초반에는 뇌졸중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뇌졸중 위험도는 약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뇌졸중 위험도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적으로는 관상동맥이 이제 대동맥 판막 주변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판막이 펼쳐지면서 기존에 있던 대동맥 판막이 관상동맥을 막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면서 갑자기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 폐쇄 위험도가 타비 시술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 장기 내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뭐 조금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용 생체 판막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수술을 진행을 했고 오랜 임상 근거가 있는 판막들이지만 타비의 경우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아직은 좀 더 쌓아 나가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가 대표적인 타비 시술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술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환자 다리 대퇴 혈관을 찍기 위해서 조영제를 통해서 이 대동맥부터 이제 다리 혈관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리 혈관을 찾아서 바늘로 찔러서 요 통해서 와이어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요 시술방에서 보이는 요게 조영제를 써서 이제 대동맥에 조영을 시행을 하고 요 보이는 가지들이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요 관상동맥들을 뭐 같이 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동맥 판막이고 대동맥 판막 안에 석회가 끼면서 굉장히 좁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거꾸로 대동맥에서 좌심실 이내로 이 와이어를 거꾸로 통과를 시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환자분들은 대동맥 여기 대부분 위 부분들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이런 와이어가 좌심실 내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사이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풍선으로 이 대동맥 판막을 이제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 작은 풍선을 통해서 대동맥 판막의 협착을 이제 처음 해소시키는 과정이 되겠고, 하길 때는 심장 박동을 굉장히 빠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좁아진 판막을 열어주고, 그 열어준 통해서 이러한 이 탑이 인공 판막인데,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이 풍선 확장형으로 이 대동맥 판막을 펼치면서 약 한 20초 정도 되는 시간에 대동맥 판막을 새로 거치하고 나오게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맥박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춰 놓고 판막을 펼치고, 이 풍선은 다시 나오게 되면서 판막을 대동맥에 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 잘 거치가 됐고, 대동맥 판막, 대동맥과 좌심실 안쪽에 그 사이에 여기 인공 판막이 이제 작동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고 나중에 초음파를 통해서 얼마나 잘 펴졌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사실은 이제 대동맥판 협착증의 전형적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좌심실 안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빨간 그래프가 이제 대동맥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동맥의 압력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혈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36에 62, 혈압이 136까지 가는 건데, 이러한 실제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은 좌심실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그 대동맥으로 피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압력을 측정해 보자면은 좌심실 내부 압력은 2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내부에는 혈압을 254까지 만들어야 대동맥에서는 혈압 136의 혈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시술 후게 되면은 새로운 판막이 작동하게 되면서 이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그 꼭지점이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혈압은 182에 78이 되었지만 좌심실 내의 압력은 이제 190으로 아까 182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전에 보셨던 254와 비교해 보시면은 요 압력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좌심실 자체가 받는 부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93세, 뭐 91세는 나이 많으신 분도 저희가 이제 탑이 시술로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연령이 많아서도 평소에 잘 움직이시고 하셨던 분들은 시술 받고 나서 2-3일 내에 잘 퇴원하시고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맥 판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술과 시술을 이제 비교를 해 보자면은, 어떤 것들을 할지 항상 환자분들마다 다르고, 어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탑이 시술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수술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각 환자분께 맞는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로 생각해야 될 고려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고령일수록 수술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제 고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수술 위험도, 뭐 STS 스코어라고 수술 이후에 환자분이 이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동반 질환이라든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해서 수술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또한 CT 등을 통해서 이제 판막 형태들이나 석회화 정도, 혈관 접근 경로 등 해부학적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시술하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시술했을 때 좀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인지를 파악을 하고, 회복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회복 속도나 재활 가능성, 삶의질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잘 모아서 심장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그럼 마취과에서도 이제 마취가 잘 가능할지, 영상의학과에서는 요러한 CT 소견을 가지고 시술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이야기하고, 흉부외과 의사와 심장내과 의사 여러 가지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 심장 통합 진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어떠한 것이 최적의 치료법일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을 이제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치료 옵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의 이제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분 혹은 이제 보호자분이 충분히 이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이제 적당한 치료법을 잘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타비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수술적 판막 치환술을 선택할지 요거 이 경우에 대해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선 내용들을 크게 4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제 노화와 함께 오는 흔한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판막이 점점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유병률이 점점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증상이 생기면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시 예후가 점점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동맥 협착증은 약으로는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뚜렷하게 없고 판막을 교체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근본 치료이고 요 근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술 치료 방법이 있고 또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탑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덕분에 탑이 덕분에 수술 없이도 이제 치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탑의의 발전으로 고위험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위험 환자까지 더 많은 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그걸 치료하는 탑의 시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굉장히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걸어도 숨이 차고 답답한 것들이 이제 동년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심장 문제로 인해서 숨이 찬 게 생긴다 그러면은 평지를 걸을 때 혹은 이제 계단을 오른다거나 힘을 쓸 때 심장에 뭔가 좀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같이 숨이 차고 답답하다가 그것이 쉬면은 이제 바로 나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장 쪽일 가능성이 조금 높게 되겠는데요. 가장 구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초음파로 구별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제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장 초음파는 이제 추가적으로 침습적인 이게 주사를 한다든지 어디를 찌르거나 이런 검사들은 아니고 이제 방사선을 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판막이라든지 협심증 이런 것들과 좀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승환신 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주로 노화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인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도 유전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이유는 이제 노화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석회화가 되거나 이제 대동맥 판막이 두꺼워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쌓이게 되는데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 관상동맥에도 석회화 이런 칼슘 같은 것들이 이제 침착이 되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수치들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도 똑같이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판막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제 젊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원인들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열 때문이라든지 혹은 그 선천적으로 이제 여기 세 여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두 여부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쪼끔만 이제 협착이 쪼끔 진행돼도 그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하시면은 인제 한 50 대, 60대 때도 이제 이런 이업성 판막을 가진 분들은 협착이 이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조금 더 다른 그 질환을 가지신 분들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도 부자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보통 판막이 얼마나 좁아져야 당장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중증으로 분류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판막이 좁아진 거를 이제 심장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로 그 대동맥 판막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를 면적값과 그다음에 그 대동맥 압력 차이, 심 좌심실과 이제 대동맥 사이의 압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혈류 속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어 판막 면적이 1 센티미터 그 정도 좁아지고, 혹은 그 사이 혈류를 지나는 속도가 초당 4 미터 이상 지상되면은 중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뭐 증상 유무에 따라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이제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좁아진 경우들은 이제 심장 초음파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김밥 최군님께서 올려주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더 빨리 진행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기저질환 관리들이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약들을 이제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뭐 증상이나 이런 여부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약들을 좀 기저 질환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석 환자나 이러한 경우, 엽이 이제 3 개가 아닌 2 개인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판막 협착증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쌤쌤원 님께서 주신 "탑이 시술이 좋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나 혈관 상태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하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탑이 시술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장기적인 내구성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 조직 판막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후에는 내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65 세보다 젊으면은 이 타비 시술을 넣었을 때 이 탑이 조직 판막이 망가지면은 또다시 시술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 기대 연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탑이 시술보다는 수술적 판막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있고, 혈관 상태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다리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시술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다리 혈관이 막혀 있어도 다른 혈관, 경동맥이라든지 이제 쇄골하 동맥, 뭐 애과동맥 등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루트로 그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상태나 요런 것들은 그 환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탑이 시술 자체가 쪼끔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석회화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관상동맥이 막힐 위험성이 뭐 크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가슴을 열고 기존 판막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는 수술적 치료가 쪼끔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승환신 님께서 질문 또 주셨고, "기계에 판막을 넣으면 평생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어야 한다던데 약 복용 시 음식 조절이나 부작용 같은 주의 사항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계 판막을 넣게 되면은 이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어야 하는데, 와파린 자체가 이제 비타민 K를 이제 억제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건데, 그런 와파린이 비타민 K를 억제를 하는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간 이제 녹황색 채소,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약 효가 떨어지게 되고, 또한 와파링의 경우에서는 다른 약들과 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먹으면서 다른 약을 먹게 되면은 이 와파린 농도가 확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러한 그 채소, 특히 영양제나 요런 것들 같이 복용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와파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같이 약을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다른 약이라든지 이제 식이 습관을 받고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도 부자 님께서 "안녕하세요. 판막 질환 환자가 평소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나요? 반대로 판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판막 질환, 그래서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으로 본다면은 협착 자체를 이제 그 정도를 줄이거나 되돌리거나 하는 약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약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착을 좀 막을 수 있는 약은 아직은 개발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막 질환 때문에 이제 숨이 차다든지 신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부전이 동반되어 있다면은 좀 짜게 드시는 것들이 이제 몸에 물을 많게 하고 숨 차는 데 이제 숨을 차게 하는 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좀 피하시고 저염식으로 드시고, 소량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JJ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3 세대 조직 판막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흔한 말은 3 세대 조직 판막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직 판막의 경우에서는 수명이 조금 짧고, 특히 이제 요 타비 시술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임상적인 데이터가 비교적 적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019 년도에 이제 저위험 환자들, 수술도 가능하고 시술도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했을 때 이제 5 년 지금 7 년까지 이 환자들을 쭉 보면서 판막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보는 연구가 있는데, 7년 사이에 요 판막이 망가져서 다시 이제 재시술을 받았던 환자분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약 7년 정도 사용하면은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잘 유지되고, 1분 정도는 이제 그 판막이 쪼끔 그 수명이 떨어져서 다시 재시술을 받았던 환자분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게 요러한 조직 판막들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데이터를 쭉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주신 질문들은 주신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타비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면은 그냥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신데, 모두 그 강의를 듣고 병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잘 치료하고 모두 건강하시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